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항생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흔하게 처방되는 약 1위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어디에다가 다 쓰이죠. 감기에도 항생제, 폐렴에도 항생제, 기관지염에도 항생제, 그리고 중이염에도 항생제, 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항생제의 그 범위는 쓰이는 곳은 다양합니다. 한때 너무나 효과가 놀라워서 뭐 기저귀약으로도 불렸던 항생제가 요즘에는 먹기꺼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피약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오래 남용하다 보니까 항생제의 부작용들이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항생제의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의 부작용으로는 혈액 부작용으로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있고요. 과민 반응으로 또 발열 발진이 있고, 신경계 부작용으로 뇌염 발작, 신경 근육 차단, 그리고 근육 강직 이런 것들이 있고, 심장 부작용으로는 심실성 부정맥,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으로는 구토, 자극성 설사, 간 부작용으로는 약제 유도성 간염, 그리고 담즙 분비 장애, 간 괴사, 기타 부작용으로는 정맥력, 관절병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항생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면서도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에 상당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항생제가 필요한 부분이 몸에 있는데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피를 털고 전신에 가기 때문에 항생제의 부작용은 혈액계에도 순환기에도 신경계에도 그리고 소화계에도 힘줄과 피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의 부작용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심각하게 얘기해지는 것은 항생제를 남용할 때 피해를 받는 곳은 면역력, 특별히 전신 면역력에서 큰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항생제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연령대가 있습니다. 신생아도 그렇고요. 소아 아이들도 그렇고 65세가 넘는 고령층에도 항생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에 걸리면 흔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 항생제는 오로지 그 항생균, 그러니까 세균에 작용하는 건데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도 항생제를 저희들이 잘못 쓸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린 슈퍼 박테리아가 생길까 싶어서 그걸 가장 전문가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항생제는 의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가 잘못 사용해서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한번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고요.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3개월 이내에 똑같은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내성균의 위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심각하냐면 작년 5월 달에 영국 정부에서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하면은 앞으로 30년 뒤에 2050년대에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해 1,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제의 그 심각성을 각 나라의 정부들이 깊이 이제 알게 되면서 항생제 처방제를 줄이는 정책도 캠페인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에 항생제 남용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이 어딘가? 그것은 장인 것입니다. 장에는 유익균도 살고 유해균도 사는데 합쳐서 100조가 넘는 그러한 미생물이 우리 장내에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익균의 역할은
면역 물질을 분비하거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중요한 작용을 유익균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게 되면 유해균, 유익균 뭐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후환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죽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항생제를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병세가 급하게 진행되는 때는 항생제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 이상의 항생제, 그것은 무익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불필요한 항생제를 상당히 많이 흡수하게 되고 항생제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사용할 때 이 가축들한테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 사료 속에 항생제를 대량으로 투입합니다. 어느 정도 투입하냐면 영국의 경우인데요. 축사에서 사육하는 돼지 그리고 방목하는 돼지 두 가지 다 항생제를 어느 정도 투여하냐면 축사에서 가다 놓고 키우는 그러한 돼지에는 방목되는 돼지에 쓰는 항생제보다 115배나 많은 항생제를 축사에서 기르는 돼지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미국에서는 제조된 항생제의 80% 어마어마한 양이 가축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총 항생제 생산량의 80%를 가축에 투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 많이 가축이 항생제를 많이 내포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사용할 때도 엄청나게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어류를 키울 때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심지어 농산물을 키울 때도 어떤 경우에는 꿀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원치 않아도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생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항생제의 그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항생제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에 혹시 항생제가 처방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들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생제를 써야 될 경우라면 꼭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항생제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 임의로 항생제를 중단하거나 임의로 남용을 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병균이 항생제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켜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산균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 유산균을 복용하면 손상된 장내 세균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항생제를 들게 되면은 유산균을 보충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생제를 잘 사용함으로써 항생제의 그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